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용 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도 시험 잘 보고 오셨죠? 저도 제 101회 실용 글쓰기 문제 잘 복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보고 바로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난이도는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저에게 문자를 주셨던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난이도도 평이했고,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읽어야 할 글의 분량도 그리 많지 않아서 굉장히 막 많은 내용들을 외운 상태로 문제를 보고 이럴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난도가 좀 잘 쉽게 조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애매한 선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글쓰기 실제 부분으로 넘어가면 제안서가 나오고 나서 그 제안서의 특징을 묻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한 두 개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제안서라고 하면 주장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 제안대로 하면 이러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거야.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게 제안서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명확하게 아닌 게 하나 있어야 하는데 다 모두 뭐 주장을 나타낸다, 뭐 상대방에게 설득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 명확하게 하나가 딱 눈에 띄진 않았어요. 근데 이따가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안이라는 것이 주장을 나타내고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해시킨다, 이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독자들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과 목적이 좀 다르죠, 설득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이 선지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이런 부분들의 선지들이 있어서 진짜 꼼꼼히 봐야 하는 부분이겠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실용글쓰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기출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아마 실용글쓰기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시험 문제 보면서 오, 똑같다,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검사를 맡아야겠죠. 합격을 해야지 이 공사를 준공을 다 했다, 이렇게 딱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합격선에 모자라면 다시 한번 그 공사한 것들을 다 재점검해서 다시 이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된 기간을 계산하는 거. 요게 실용글쓰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출문제랑 똑같은 유형이고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고 여겨졌는데요.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의사소통, 문서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용글쓰기 문제니까. 근데 그것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설득을 말하면서 설득하는 방법, 설득을 말로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CS 영역, NCS라는 것은 그 공기업 취업할 때 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해놓은 이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이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 내에서 활약을 할 수 있어 라고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수업에도 NCS 관련 개념들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그 NCS 관련 개념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영역,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글쓰기 원리의 첫 번째 문제로 정의적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글쓰기 못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차원이 좀 부족해서 못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은 인지적인 영역이에요, 글쓰기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내가 글쓰기의 실력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글을 쓰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막 된다면, 또 글쓰기에 대한 흥미가 막 잔뜩 있다면 글쓰기를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글쓰기의 동기에 대한 건 정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를 잘할 수 있으려면 기술적인, 인지적 차원도 중요하지만 정의적 차원도 중요한 거죠. 두 개가 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글쓰기 동기 찾는 게 문제였고요. 글쓰기 계획을 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독자 분석이 중요한 요소로 잘 나타나 있었어요. 글쓰기의 목적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수업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글쓰기의 목적이 되게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글의 내용이 기생충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초로 밝혀졌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정보 제공이 크겠죠. 그러면 설득과 정보 제공 중에서 어떤 목적이 더 강할 것인가를 체크하셔서 그것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 제공만, 설득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느 한쪽에 완벽하게 치우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하세요, 요거 조심하세요 라고 설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막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더 대부분인지를 생각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독자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안 좋다라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독자의 사전 지식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내가 계획하기 단계에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사전 지식, 뭐 혹은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굳이 내가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것까지는 없겠다. 요걸 파악하는 것이 나았었어요. 자, 그리고 제목 쓰기. 뭐 제목을 쓰거나 여기 밑에 나오는 주제문 쓰기, 결론 쓰기 같은 경우는 내용을 파악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들을 추가하기에 대한 그 문제 유형이 있었어요. 주제는 똑같았어요. 기생충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최초로 밝혀졌다. 그럼 사람들이 뭐가 궁금할까요? 아, 그러면 기생충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데 그렇다면 이 병이 어떻게 걸릴까? 내가 그럼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 조심해야 되는 사항, 기생충이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주면 조심하겠죠. 그 내용이 추가해야 될 내용으로 집어넣어서 정답으로 아마 나왔던 그런 문제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제목 쓰기 문제는 제목의 형태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 중에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선지 5개 중에 마지막 끝부분을 봤을 때 똑똑 떨어지는 명사 형태, 그러니까 다로 끝나지 않는 거 있죠. 다로 끝나면 문장 형태고 딱딱딱 명사 형태로 떨어지는 형태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좀 애매했던 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그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의 제목을 잡을 때에는 명사 형태로 딱 마무리되어 있는 게 제목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 다 뭐뭐 다 그랬다, 그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때부터 이렇게 쉽게 낸다고? 명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제목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다가 그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아마 1번 선지였나 그랬었는데 뭐 기생충이 암을 발병시키는 것이 뭐 최초로 뭐 발견된 것이 뭐 최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명사 형태로 마무리된 거였고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쉽게 답을 골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난도가 좀 평이했다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분명하게 딱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건 또 애매한 선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 수나오와 맞춤법 띄어쓰기 파악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은 기본 설계 종합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아마 5번 선지에 있었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잘못된 것으로 순화했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요걸 정답으로 고르면 아마 잘 확인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뭐 슬러지나 오니 같은 걸 침전물로 순화하는 것. 그리고 조속히는 빠르게 귀부서 같은 경우는 귀와 부서를 이렇게 띄어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귀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지칭하는 관형사예요. 관형사는 뒤에 꾸며주는 말과 띄어 써야 하기 때문에 귀와 부서는 띄어서 써야 되는 거. 또 방안이 부재하다, 즉 없다 이 얘기는 방안이 없다라는 말로 1차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동시에 그건 방안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방안 부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방안을 세우기 어려움이라는 말로도 순화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이제 글쓰기 원리에 대한 문제가 이 앞부분에 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글쓰기의 실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의 글이 나오고 그 글에 문제 2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것은 그 글의 종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런 문제는 그 해당하는 글의 첫 번째 문제는 글을 안 읽어도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죠. 왜냐면 글을 딱 봤더니 제목이 있어요. 무엇 무엇에 대한 안내. 그럼 이거 안내문이겠죠. 그럼 안내문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고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안내문이 갖춰야 하는 특징. 안내문이라면 응당 이런 게 있어야 돼라는 걸 그냥 바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보고 이거 글의 종류 뭐구나. 바로 밑에 문제 착 풀어요. 그런 다음 다시 위에 올라가서 내용을 보고 그 아래 문제.
묶음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좀 빨리빨리 풀 수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나왔던 건 홈페이지의 문의창이었는데요. 홈페이지 가면 자주 질문하는 것들 모아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어놓는 거였는데 뭐 주문 결제, 배송 문의, 배송 후 교환 반품 문의, 뭐 기타 문의, 적립금 사용 방안에 대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정답이 적립금 사용 방안이 기타 문의에 들어간다라는 게 정답이었거든요. 여기서 헷갈릴 만한 선지 중에 그게 있었어요. 환불. 네. 환불이라는 건 어디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 그건 아마 여기 배송 후 교환 반품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쵸? 환불이라는 명칭이 이 커다란 큰 제목에는 없었어요. 근데 일부러 그게 있으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없는 거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환불은 아무래도 배송을 받은 다음에 이거는 별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인 것 같아. 그럼 환불 받아야지. 그러니까 배송 후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문 결제? 예, 이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고 아무튼 기타 문의는 아닐 거라는 거죠. 환불과 관련된 것은 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홈페이지, 사고 파는 그런 사이트의 홈페이지라면 되게 중요한 자료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타 문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환불이라든지 이런 게 기타 문의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타 문의 찾는 문제였는데요. 이거 오해할 소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네. 됐죠. 그래서 기타 문의는 적립금 사용 방안. 그리고 어떤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요. 기타 문의에는 그런 것도 들어가더라고요. 뭐 현금 영수증, 받을 전화번호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질문하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협조 공문에서는요. 취지, 경과, 안내, 당부에 해당하는 말들을 찾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협조 공문은 아무래도 목적이 협조겠죠. 공문을 보냄으로써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협조하는 거예요. 협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이 행사의 협조 요청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가 협조 요청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당부의 사항은 협조 요청, 뭐 혹은 뭐 사람들에게 많이 뭐 홍보해달라. 이런 게 당부의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내용들 중에 당부에 어울릴 만한 말이 뭘까? 이 당부는 아마 목적과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을 테니까 그거 먼저 추려서 선지를 마련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연결지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안내사항은 어떤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이뤄진다라는 걸 안내사항으로 넣어야겠죠. 그럼 구체적인 시공간이 나오는 게 안내겠구나 하고 구체적 시공간이 나온 건 안내와 연결짓고 또 취지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왜 하는지에 대한 내용, 뭐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오면 그걸 가져다가 취지에 연결짓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경과는 뭐냐면 어떤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경우들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었고 그 전해에는 이렇게 했었고 그런 걸 얘기해 줘야 요번에도 우리가 지금 일회성이 아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다. 많이 참여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에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공고문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공고문이죠. 이거 우리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강의 찍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공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찾는 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안내, 뭐 기계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함께 할 사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문이었어요. 그거 내용 파악하면 되는 문제 있었고요. 기한서가 나왔는데 기한서는 아무래도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제목 찾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기한이니까 뭐뭐에 대한 뭐 협조 요청, 뭐 혹은 뭐뭐의 건에 대한 말 그대로 협조 요청이나 뭐 협조 아니면 뭐뭐의 건까지만 쓰든지. 예. 근데 여기는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사항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럼 내가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많이 보고 오겠다. 그러니 승인해달라. 그러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쓰는 게 기한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목에 뭐 해외 여행 뭐 어떤 그때 영국 국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는 영국의 뭐 여행 문화 조사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조사하려고 가니 협조해 달라까지 내용이 들어가야 기한서라는 거예요. 그냥 조사까지만 들어가면 이건 흡사
보고서의 제목에 더 가깝죠. 그죠? 보고서는 진짜 조사를 말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아닌 것들을 지워 나가면서 답을 찾기 좀 쉬웠을 것 같고요. 제안서가 그다음에 나왔는데요. 제안서는 기대 효과나 뭐 주장 근거, 행동 변화 같은 것들이 들어가죠. 특히 이 문제에서는 직원들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를 홍보해 보자. 이걸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서의 특징이 주장을 나타내고 내 의견을 나타내고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선지를 가만히 봤는데 뭐 어떤 상대방에게 뭐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선지가 있어서 그건 거리가 좀 머니까 그걸 X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을 찾는 이런 식으로 전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을 파악할 때 늘 항상 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설득입니까? 정보 전달입니까?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잘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구별되는 건 이거 두 개니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서인데 혹시 정보 전달 어쩌고의 말이 끼어 들어가 있으면 얘는 명확하게 아닌 선지를 만들어낸 게 보이는 거죠. 출제자가 출제하는 메커니즘을 따라가다 보면 이건 명확하게 아닌 게 보이게 일부러 싹 집어넣은 거니까 이걸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낸 걸 테니까 그걸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품위서의 내용으로는 업무 과부하로 인해 신규 임시직을 채용하는 거. 그래서 신규 임시직을 채용하려면 이것도 돈이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품위서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품위서는 결제를 요청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한서랑 헷갈리기 쉬운데요. 기한서는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면 품위서는 자 돈이 들 테니 이 한 명 한 명 뭐 예를 들어 두 명이다 한 명당 100만 원씩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돈을 쭉 한번 추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 결제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품위서거든요. 그러니까 품위서가 어떤 목적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내용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요. 출장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출장 보고서의 특징으로 선지 중에 뭐 대중의 호감을 사는 표현을 쓴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겠죠. 왜냐면 보고서는 정확하게 읽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관리자가 밑에 실무를 보는 사람한테 잘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보고서 써봐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실무자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 대중들의 호감을 살 필요가 없어요.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사진 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요. 이런 특징들이 선지에 있었습니다. 공익 광고는 작은 선물이 큰 선물이 됩니다. 뭐 크게 큰 기쁨이 됩니다라는 공익 광고였는데요. 저는 되게 다행히도 이 공익 광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익 광고의 주제를 찾는 작은 선물, 우리가 뭐 이거 뭐 그렇게 큰 힘이 될까 싶은 그런 자그마한 것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금세 그 주제 찾기는 금세 끝났고요. 이 공익 광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익 광고의 특성에 맞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제품을 팔기 위한 광고다. 뭐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다. 이런 건 다 X였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광고의 특성을 찾는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운영협약은 구, 뭐 어떤 구, 강서구, 강동구 이런 구가 갑이고 사업체가 을인데 그 구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이런 걸 관리하는 사업체를 지정하는 협약이었어요. 그럼 협약을 해지할 때는 서면으로 3개월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을은 계약 해지되면 관리하던 물품을 모두 온전히 갑에게 반납해야 하는 이런 협약서들이 있었어요. 그걸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계약서는 계약 위반 사례를 찾는 게 나왔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아무래도 숫자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얼마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위반 사례를 찾으면 되고요. 품질 결과 보고서는 냉장고 중에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냉장고 한 6개 정도를 뽑아다가 이 6개의 냉장고를 잘 사용하려면 여기서 잘 사용한다는 얘기는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 즉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품질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뭐 냉동실은 꽉 채워야 에너지 효율이 줄어든다 그러고 아니 줄어들면 안 되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 그러고 뭐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전기세를 아끼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주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품질 결과 보고서 안에는 위험하게 쓰지 않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품질을 잘 챙겨가면서 효율성 있게 쓰는 방법,
환경을 생각하며 쓰는 방법,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품질 결과 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냥 뭐 하루 안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9월까지 각각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그게 지문 속에 있었고, 그거대로 제대로 잘 행동했습니까? 제대로 잘 준비했습니까? 이걸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사고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체 기간을 계산하는 거, 요거 실글 홈피 제공 문제와 동일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죠. 공감적 듣기의 예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공감하며 들을 때에는 반영하기라는 공감의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번 요약하고 재진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마 제일 마지막 5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5번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그러니까 너의 말은 이러이러하자는 거지? 라고 한 번 더 자기 말로 재진술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약도 하고 재진술도 됨으로써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어, 공감하며 듣고 있어 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대화 방법 중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엄청 가깝게 거리를 유지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대화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게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와 관련된 건데요.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오히려 더 찔리죠. 이건 좋지 않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독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선지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상대방과 나와의 연대감. 우리는 함께야. 뭐 그런 말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그건 오히려 여기서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그쵸. 상대방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연대감으로 묶어서 우린 하나야. 우린 함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그걸 찾는 답이 정답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공감적 듣기, 대화 방법 이런 거 나오는 걸 보니 점점 이 실용 글쓰기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전반의 영역을 다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근데 민법의 수정 원칙에 대한 세 가지 내용 나왔었고요. 그거는 그 네이버에 어떤 백과사전, 지식백과만 찾아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예를 찾고 개념 정리하는 문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은 희소성에 대한 내용 나왔었고, 희소성은 정말 주관적인 거다. 그쵸? 어떤 사람은 A라는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희소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 영역이어서 단순히 물건의 물리적인 숫자만 가지고 희소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자유재와 경제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적어지면 옛날에는 막 냇물 그냥 다니다가 그냥 먹고 그랬잖아요. 그 이 물 같은 거, 뭐 태양, 공기 이런 건 자유재란 말이에요. 이건 경제재가 아니에요. 경제재는 돈 주고 사는 게 경제재니까요. 그래서 경제재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자유재는 우리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 같은 걸 말할 수가 없는 그 접점을 말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마실 수 있는 물이 너무 적어진 거죠.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생수병에 담아다가 팔게 되었죠. 그럼 걔가 원래 자유재였는데 경제재가 된 경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게 실제로 우리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여기 북청 물장수와 희소성 이런 말 나왔는데요. 구한말 서울 청계천의 물이 더러워져 구정물이 되고 근처에 우물조차 거의 마실 수 없게 되자 깨끗한 샘물을 길러 날라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 생겨났다.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생수 공장이 생기고 생수병에 담아서 물을 팔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구정물이 돼서 깨끗한 물이 없어졌으니까 공급량이 줄어든 거죠. 공급량이 줄어듦으로써 자유재가 경제재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은 혈압과 혈압 측정의 원리인데요. 전 이거 지난번 회차에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예상을 했죠. 약간 그 사고력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 여기서 말하는 사고력은 지문 읽고 이해해서 문제 푸는 그런 문제 유형을 사고력 유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꼭 이렇게
어떤 신체의 대사, 뭐 혈압이라든지 체온, 그다음에 신진대사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을 하나씩은 꼭 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02회차 문제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진대사 중에 혈압 얘기 나왔으니까 혹시 체온 얘기가 다음에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배설 문제라든지 섭취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예상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아스피린 나왔는데요. 버드나무 껍질의 추출물에서 살리실란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아스피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껍질에서 바로 아스피린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선지에 하나 나왔었어요. 그게 틀린 선지였는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로 살리신산이 나오고 그거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아스피린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살리실산이 아스피린 안에 있지만 두 개를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개인정보 나왔고요.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 아닌 것 파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정보에 속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떤 한 사람의 뭐 휴대전화 번호? 뭐 이런 거, 뭐 이름? 이런 것만은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추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에이 나는 이거 정도 가지고 그 특정 개인을 추측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거 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 특정할 수 있겠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고 넘어지면 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늘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다 지우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약간 수리 영역에 가까운데요. 판매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실제 할인율이 더 큰지 작은지를 얘기하는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2 플러스 1 판매를 되게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우와 2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와 50% 할인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왜냐면 두 개 샀는데 하나를 공짜로 주니까 절반 가격에 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냥 50% 할인율이 더 큰 것이지 2 플러스 1은 계산해보면 하나당 약 33%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됐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봐야 하는 부분이 많죠. 또 50%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것과 30%한 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20% 적용하는 것은 그 할인율이 달라요. 근데 왠지 30, 20, 더하면 50.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50%를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이 더 쌉니다.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뭐 1,000원짜리를 절반하면 500원이죠.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를 30% 할인 적용하면 700원이에요. 그 700원에다가 20%를 적용한 거니까 그러면 700원에 20%면 140원. 맞죠? 그걸 뺀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500원, 아까 1,000원에서 절반 가격 500원보다 더 많이 주고 사게 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40% 할인해서 살까? 아니면 가격은 똑같은데 양을 40% 증량해서 사는 게 나을까? 두 개를 또 비교해 봤을 때 단위당 가격을 보면 우리 마트 같은 걸 가도 뭐 10g당 얼마다 이런 거 써주잖아요. 그 단위당 가격을 살펴보면 40% 할인한 게 훨씬 더 싸요. 네. 그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MOT라고 해서 고객 접점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게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NCS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고객을 딱 직접 만나는 그런 점원들의 아주 작은 친절이 그 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접점 서비스들의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그 기업 자체의 좋은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MOT, 고객 접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직원들이 필요할까요? 오히려 아니겠죠. 접점에 있는 그런 서비스 직원들은 정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막 다정하게 해주고 설명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MOT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뭐 어떤 뭐 되게 훌륭한 인재들을 뭐 채용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X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노사협상에서 뭐 양보와 이해, 감정 호소, 개인적 친분 이용, 혜택 제공 등등 이런 부분들이 노사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인데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에서는 노사협상의 그 사측에서 우리는 이제 너희들 노동자들을 계속 채용하겠다라는 걸 얘기해줬고 그런 다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럼 임금은 동결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와 이해의 방법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게 된 경우고요. 혜택 제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어떤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다. 그럼 그 노동자가 현대자동차를 살 때 뭐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카드들을 내놓잖아요. 우리 협상 카드로 이걸 내놓겠어.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부당한 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뭐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부당 중복으로 기재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들은 이러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뭔가 끝까지 그 관련된 업무나 혹은 연구물에 대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자라고 인정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술형으로 가보면 서술형 1번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안내문의 빈칸 채우기였는데요. 이 빈칸이 마지막에 하나 있었고 위에 내용들이 다 뭐뭐뭐 납부, 뭐뭐뭐 납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통일성을 생각해서 서술형 1번에 내가 쓸 답안도 뭐뭐뭐 납부 이렇게 쓰는 걸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납부라고 썼는데 제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니까 왜냐면 지금 답을 공개를 안 하니까요. 아무튼 납부라는 것은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서술형 2번은 문장 부호의 마침표 어떻게 찍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문장 부호 중에 마침표 찍는 거. 서술성이 있는 경우에만 명사형 뒤에 마침표를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있음. 서술성이라는 건 얘를 다 혹은 씁니다 이렇게 바꿨을 때 말이 되느냐거든요. 그럼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좀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그걸 음으로 바꿨을 뿐이죠. 이렇게 바꾸면 명사 형태라고 얘기해요. 명사 형태 중에서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면 뒤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문제에서는 무엇 하는 것 뒤에는 마침표 찍는 거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마침표 찍지 않아야 하는 이 두 개로 것 들어가는 거, 것으로 끝나는 거 두 개를 고르면 답인 거죠. 그 다음에 가짜뉴스의 의도, 효과, 대응 방안 이 세 가지를 고르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도는 지문의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썼고 그다음에 효과 중에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데에 영향을 주는 효과 그게 두 개였는데 하나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중에 생각나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 확증 편향 효과만 생각이 나고 뭐 하나가 무슨 벨 효과인데 기억나시는 분은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 두 개의 효과는 우리가 가짜뉴스를 듣고서 이건 가짜뉴스야 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막 내가 이걸 믿고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않고서 막 이걸 막 퍼뜨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영향을 주는 효과 두 개. 이거 찾는 거 너무 쉬웠죠. 그다음 대응 방안 중에 교육적 측면의 것을 찾으세요. 그게 이제 3어절로 쓰는 거였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었습니다. 이거 제일 마지막쯤 지문의 제일 마지막쯤에 있었었죠. 그거 찾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설득의 구성 요소 중에 화자, 청자,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화자가 어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나도 이 사람의 의견이랑 같아 라고 화자가 얘기하면 화자의 좀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청자와 대화를 할 때 뭐 우리라는 호칭어를 쓰게 되면 상대방과 친근감을 느끼게 만드니까 청자를 좀 더 잘 설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그런 얘기였거든요. 빈칸 넣기 나왔었고요. 공공누리 3유형은 제99회 기출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도 서술형 5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얼추 비슷했어요. 예, 짤막짤막하게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제99회 기출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놨거든요. 제 영상으로. 그거 참고하시면 이거는 거의 뭐 매번 똑같이 나와요. 안 바뀌거든요. 공공누리의 유형이 4개가 있어요. 1, 2, 3, 4 유형. 그 중에 3유형의 빈칸을 채우고 2유형 하나, 3유형 하나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채우는 게 문제였는데 그 중에 빈칸을 채우는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겠죠. 공공누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면 무리 없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미리 안 봐도 위에 이미 채워져 있는 칸을 보면 힌트가 있어요.
변경금지 X라고 써 있으면 변경금지 X라고 또 돼 있는 다른 유형을 봐요. 그 옆에 설명되어 있는 걸 그대로 찾아서 써요. 그러면 이거는 금세 푸실 수 있어요. 20점짜리 5개, 1교시였고요. 그 다음에 50점짜리 2개, 6번, 7번은 50점, 8번, 9번은 100점, 100점. 그쵸? 그리고 10번은 200점. 이렇게 되어 있죠. 2교시에 기사문 첫 번째 나왔는데 내장 지방 줄이는 방법이 나왔었고 1번부터 5번까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줄여야 될 것. 그 다음은 먹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나왔고 운동 어떻게 하는지, 공복 시간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기사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술항 7번은 임대차 계약서였어요. 주거 목적으로 월세를 계약할 때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죠. 임대인은 온전히 그 공간을 비워서 임차인한테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뭐 보증금, 월세, 관리비를 매달 아마 거기 우리 풀었던 문제는 매월 1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쵸?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뭐 이런 거 나왔었고 계약 기간, 임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아마 빈칸 넣기에 있었을 거예요. 국회 도서관에 질의응답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또 국회 도서관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자주 하는 질문 중에 도서관 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뭐 이용 시간과 휴관일 같은 거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 뭐 현충일에 문 여나요? 뭐 현충일 전날이 일요일이던데 일요일은 문 여나요? 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도 이런 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는 게요. 아무래도 실제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많이 읽어보면 아는 만큼 문제가 보이게 되고요. 또 말하는 방식, 말하는 그 느낌이 어떤지가 보여요.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이렇습니다. 휴관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를 제외한 공휴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말을 주로 하는지를 많이 봐두면 질의응답을 하는 그 사항을 정리할 때도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질의응답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이미 한번 우리 연습해 봤었죠. 네. 아마 문제 푸시면서 오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나왔어 그러셨을걸요. 네. 우리 같이 이거 하셨잖아요. 뭐 어떤 자료를 준 다음에 그 자료에 맞추어서 질문을 이렇게 하면 대답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연습했었어요. 저랑 연습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마 어려움 없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정차로제, 뭐 추월차로가 있고 주행차로가 있고 이걸 홍보문으로 정리할 때 지정차로제라는 건 뭘까요? 라고 하면 설명해주고 그런 다음에 추월차로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 이것만 기억하자라고 해서 마지막에 요약 부분이 나왔었는데 제가 카드뉴스, 그죠? 유튜브 강의 보시면 나올 거예요. 카드뉴스가 많이 나와요. 이랬었어요. 왜냐면 카드뉴스가 앞에 쭉 설명해주고 마지막 카드뉴스 그 마지막 한 장이 요약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카드뉴스는 아니었는데 마지막 요약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랑 반복되겠죠. 그쵸. 그래서 앞에 내용만 잘 보면 요약 정리할 때 들어갈 내용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뉴스를 미리 정리하고 간단하게 명사 형태로 마무리 지어서 쓰는 거 연습했죠? 그게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서술형 10번에는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안이니까 이제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숲 조성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응모해야만 하는 이유, 그런 게 이제 필요성으로 나오는 걸 거고요. 그다음 숲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얘기해야 이 제안서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겠군, 뭐 이런 생각하겠죠. 해당 사업의 기대 효과, 지역 내 활용 방안, 사후 관리 방안 이렇게 해서 아마 최고로 길지 않았을까 싶어요. 총 5문단 정도로 제시해 주어야 하는 문제였고 근데 전체 분량은 그 전의 문제들보다는 좀 짧더라고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기에서도 역시 우리 앞서 정리했던 카드뉴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왜냐면 저 숲이 지닌 효과랑 해당 사업의 기대 효과, 사후 관리 방안, 이 두 가지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럼 그 그림을 이해해야 그걸 말로 풀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주로 이제 말로 풀어서 줄글로 설명되어 있는 게 카드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알면 그걸 거꾸로 적용하면 되니까 아마 쉽게 푸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숲 조성 사업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사업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문제를 읽어보니 여기는 뭐 아동시설이었죠. 아동시설에서는 여러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지 맞느냐.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나머지 것들을 또 차례차례로 연결지어서 답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는 난도가 그리 어렵게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마지막 서술형 10번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짧아서 최고로 빨리 답안지를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1시 20분까지죠? 12시 40분인가? 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미리 시험지에다가 연필로 적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답안지 옮기는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 시험에서 또 바로바로 옮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빨리빨리 풀고 싶다. 그래서 앞에 거 빨리 풀고 서술형 10번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4, 5절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4개 쳐놓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해당 사항들을 지문에서 찾아서 옮겨 적는 건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 절약을 해서 서술형 10번의 시간을 좀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에 지금 막 시험 보고 나와서 막 정리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라 조금 두서가 없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에 더 알찬 강의로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질문도 남겨주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